이 도주 피의자 김선용. 2015년 여름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배포한 수배 전단입니다. 키가 170cm에 몸무게 81kg, 표준말을 쓴다면서 도주 당시 CCTV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 개요부터 인상착의까지 상세히 밝혔지만 하루가 지나도 잡히질 않아서 경찰도 치료 감호소도 애가 타들어가는데요. 삼엄한 감시를 뚫고 이자는 어떻게 달아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숨어버린 범죄자로부터 시민들은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김선용의 28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자, 2015년에 있었던 탈주범 김선용 사건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길수 도주 때문에 이제 이걸 다뤘는데 김길수보다는 일단 빨리 잡혔어요. 일단 시작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 수배가 내려진 게 2015년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17분에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자가 이명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감호 수용자였는데 이 치료 감호 수용자가 도망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남성은 33살 김선용입니다. 키가 170cm, 몸무게 81kg, 표준말을 쓴다, 회색 반팔티 차림에 환자복 하의 차림이다. 이런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얼굴 사진과 상반신 사진 그리고 도주 당시에 이 CCTV 캡처 화면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대전 시내가 발칵 그때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 인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주치료감호소는 대전 5개 경찰서와 협조해서 검거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또 이런 도주국이 딱 벌어지면 제일 먼저 확인한 데가 기차역,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이 김선용의 연고지입니다. 이제 사실 도주하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면담 같은 거 아버지 면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고향이 전남 무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연고지인 전남 무안에도 공조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또 대구에 있어요. 대구도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길수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말 그대로 일단은 이 김선용을 검거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전국의 모든 경찰서가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대전의 한 시민이 이상한 게 있다, 이런 신고를 했습니다. 교수님 뭐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보니까 이 아파트는 병원에서부터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웬 환자복이 아파트 계단에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김선용이가 입고 나간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날 오후 2시 20분에 달아났는데요. 10분 뒤인 2시 30분 정도에 이 아파트로 진입하는 저 장면이 나오네요. CCTV에 찍혔고 2분 뒤에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는데, 저 잘 보시면 저 아파트에 나올 당시에 옷이 알파벳이 적힌 반팔 티셔츠에 푸른 계통의 긴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탈주를 했을 때 입었던 환자복을 아파트 계단창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추정컨대 이 김선영이가 이 의료 수거함에서 평상복을 찾아서 입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자의 이력,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연쇄 성폭행범이었습니다. 특수 강도 강간을 17살 때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23살에 또 특수 강간으로 또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하고 얼마 되지 않아 30살 무렵쯤에 이게 집을 찾을 것처럼, 살집을 찾을 것처럼 이 여성들의 접근해서 흉기로 위협해서 성폭행한 게 3차례 연달아 저질렀던 거고요.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았던 상황이었었고,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서 실제로 성욕 과잉장애, 그게 경계성 인격 장애까지 있다라고 선고를 받았고, 치료 감호를 받으려고 집행 중이었는데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치료를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환자복을 입고 있다가 도망갔다는 거 보니까 뭔가 김길수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네, 실제로 병원에서 도망을 쳤는데요. 이명 치료를 받기 위해서 8월 6일에 입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선용이 그 병원 7층 2인실에 있었는데 감호소 직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겠다고 해서 그 발목 수갑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비슷한데 이 직원들이 수갑을 푼 뒤에 화장실에서 2, 3m가량 떨어진 간이 침대랑 의자에 각각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김선용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약 1분 정도 지났을 때 순식간에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빠르게 도망을 쳤고요. 이 직원이 1층 문 좀 막아달라고 경비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경비가 막아서려고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감호소 직원이 급하게 따라가는 걸 봤는데 거리 차이가 이미 너무 많이 났다. 벌써 저쪽으로 멀리 가고 있었는데 뭐 거의 육상 선수처럼 굉장히 빠르게 달리더라. 이런 목격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저걸 놓치냐 말이죠. 네, 놓친 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길수 때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요. 김선용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그대로 정문을 빠져나가서 유유히 대전거리를 활보를 했습니다. 근데 치료 감호소 측에서 경찰 지원을 요청했던 시간은 그날 오후 3시 47분이었는데 도주하고 나서 1시간 30분 뒤였습니다. 왜요? 일단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옷까지 다 갈아입고 사라졌잖아요. 예.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직원을 동원해서 검거 작전을 벌이느라 신고가 늦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김선영이 도주한 게 세상에 알려지면 고스란히 본인들이 책임을 짓게 두려워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 사건을 수습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1시간 30분 만에 신고. 그래도 이번에 김길수는 30분 만에 신고했는데 뭐 1시간을 당긴 건 당긴 거네요. 뭐가 됐든. 예, 근데 이런 가운데 8월 10일 날 오후 6시 55분에 이 김선영이가 대전 둔산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주 28시간 만인데요. 예. 찾아오기 1시간 전에 이제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서 저 자수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불행하게도 이 김길수에 비해서 빨리 검거는 됐지만은 추가적인 그 범행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하기 전에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오전 대전에서 이제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상점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침입을 해가지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거기에 2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위협을 해가지고 상점 창고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양 변호사님. 근데 왜 갑자기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유형인 거죠. 사실은 이제 장애가 실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원래 피해자를 통해서 한 150만 원 가량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를 했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 스마트폰을 보고 아 내가 지명수배가 됐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쭉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면서 피해자한테도 나 지금 너무 불편하고 심경이 괴롭다. 자기가 피해를 입히고 지금 자기 감금하다시피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자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한 겁니다. 자수를 한 이유는 또 이렇게 너무 오래 도망 다니면 더 성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아서 자수를 했다. 이 얘기만 듣고 보면 또 멀쩡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피해자는 가해자하고 지금 택시를 타고 계속 같이 경찰서 이거 그 사실상 끌려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경찰이 김선용이 자수 전화를 먼저 했는데 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오히려 시간을 더 끌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그 대전에 있는 여기저기 경찰서에다가도 걸고요. 뭐 112 이런 번호에도 걸었습니다. 그렇게 15통을 걸고서야 자수 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그 최초 신고 전화 받았던 게 한 경찰서 민원실이었는데 이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김선용 모르는데요? 라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지금 수배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경찰이 추후에 설명한 내용인데 아휴. 겨우겨우 어찌됐든 신고 전화를 했고요. 그럼 경찰이 잡으러 왔어야 하는데 경찰서가 코앞이었는데도 30분 넘게 경찰이 도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사실상 택시에 같이 동승을 해서 끌려서 이 김선용과 같이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경찰 민원실 때문에 1시간 이상 더 악몽에 떨어야 했던 건데 경찰은 추후에 설명한 내용이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받은 민원실 직원이 당시 공개 수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김선용이랑 통화한 사실도 기억을 잘 못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야, 진짜 저 때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만요. 양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7년간 사실 이 성중독 약물치료 흔히 일반에서 얘기할 때는 화학적 거세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화학적 거세의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석 달 만에 거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그때 당시에 재판부에서 치료도 본인이 거부했고 그러면 본인이 성적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게다가 피해자가 겪었을 어떤 정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화학적 거세 명령까지 내렸던 겁니다. 50살에 나옵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왜 수감자들이
도중에 이렇게 탈주하는 일들이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뭐 활보를 하다가 검거가 되긴 됐는데 앞에 있는 그 김선영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도주 1시간 반 만에 신고가 됐고 김길수는 1시간 만에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번에 김길수 같은 경우도 눈앞에서 바로 문을 차고 나가니까 그 두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이 그 도주한 이 수감자를 갖다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1시간 되니까 이미 그 어떤 그 초기 단계에서 체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 놓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규정을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지연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갖다 묻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의 그 입원실의 화장실이 입구하고 가까이 있으면 뭐 수갑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그 앞에서라도 거기에서 막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긴장을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수많이 이제 고생하시는 그 공무원들 이 사기 떨어뜨리고 그리고 한두 명이 이제 실수를 해서 조직의 명예도 떨어뜨리고 예. 이게 온 그 사회적인 논란이 되니까 좀 긴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화학적 거세가 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건 사실상 치료 행위입니다. 의료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이 돈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듭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차라리 물리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